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학과 영화를 비교하는 텍스트 에피브리스트입니다. 텍스트 380쪽의 소설과 영화의 서사구조 비교, 여기서부터 남은 부분 오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던 그 영화 파스빈드의 폰타네 에피브리스트가 영화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넘는 장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그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문학작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화 폰타네 에피브리스트는 줄거리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보면은 소설을 그대로 가능한 한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영화가 그 이야기 구성상으로 볼 때 이 소설의 서술이나 어떤 소설 속의 장면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가급적이면은 훼손 안 하고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사건을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구조를 변형하는 것 없이 문학 작품 속의 대사나 서술 부분도 그대로 빌려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영화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이 변형하든지 삭제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 파스빈드 감독이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설에서 이제 1장, 2장 이렇게 장 구분은 영화에서는 화이트아웃 기법, 하얀색 장면을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 흑백 영화니까 보면 표시가 되죠.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저번에 이제 목사와 만나는 장면 우리 보다가 말았죠. 목사가 찾아와서 결혼한 에피. Nach wiederholtem Handkuss rasch zurück. 대사 부분은 빼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자막이 나올 때, 저 대사를 할 때도 배우들이 이렇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도 감독의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대부분 소설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지만, 이제 두 개의 장면에서 소설과 좀 다른 파격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장면이 뭐냐면, 하나는 에피브리스트가 이 연인인 크람파스와 썰매를 타고 가면서 크람파스의 유혹에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 크람파스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인스테텐이 이 에피브리스트의 편지를 본 후에 크라파스와 결투할 걸 결심하고 이를 감행하는 장면. 그래서 이 두 장면이 소설과는 좀 다르게 파격적으로 영화에서는 좀 변형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에피와 크람파스가 썰매를 타고 가면서 크람파스 유혹에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그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영화에서는 롱쇼트인데, 이 왜 롱쇼트를 썼냐면 이 에피브리스트의 자유로운 순간, 지금까지 이제 닫힌 사회, 즉 이 남편 인스텐텐의 집에서 좀 갇혀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자유로운 순간을 상징하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롱쇼트로 찍었고, 이 장면과 연관해서 소설에서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생략합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르죠. 대신에 이제 영화에서는 신의 성벽이라는 걸 암송을 하면서 남편의 그늘 아래 정조를 지키려고 정조관념을 고수하던 이 에피브리스트가 말이 달리는 쇼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결국 크람파스와 육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소설 속의 어떤 고민이나 자기가 회피하던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브리스트와 크람파스의
앞에 인스테텐이 크게 위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말이 달리는 이 짧은 장면은 에피의 불륜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소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에피의 발언을 소설에서는 조금 의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데 반해서 영화에서는 이 에피브리스트의 육체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소설에서는 좀 절제해서 에피의 자유와 육체에 대한 욕망을 조금 절제해서 보여줬는데,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그 결투 장면인데, 서로 다른 시간을 이렇게 그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인데, 결투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인스텐텐, 이 인스텐텐과 또 여기에 대해서 빌루스 도르프라는 이제 인스텐텐이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며칠 후에 그 인스텐텐이 결투를 위해서 그 캐신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하고 교차해서 편집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재구성한 것은 이 인스테텐의 결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적인 게 많이 있었다. 이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동기보다는 사실상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분노해서 비이성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결투에 대해서 정당성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토로하자마자 울리는 총성 소리, 그 다음에 총을 클로즈업 합니다. 영화에서. 바로 이게 인스텐텐이 입으로는 사회적 당위 윤리를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좀 위선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흑백 영화죠. 흑백 영화인데 파스빈더 감독이 이렇게 소설과 가급적이면은 소설의 내용을 영화에 그대로 옮기려고 이제 했지만, 방금 말했던 이런 장면이 이제 소설과는 좀 많이 다른 파격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텍스트로 돌아가서 영화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럼 소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죄송합니다. 기침이 아직도 조금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제 이 감금 이미지를 이제 상징할 때, 파스빈더의 영화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이 감금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 흑백 영화 처음에 봤을 때도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 시각적 장치들이 보면은 이런 그 감금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찍은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닫혀진 사회, 폐쇄된 공간, 뭐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 이런 공간에 대해서 폰타네가 이제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이렇게 감금 이미지로 표현해 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인스테텐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화 처음 자막에서 보면은 이걸 주제의식으로 일관되게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화 자막에서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 규율과 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억압된 인물, 그런 인물들의 상황을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장치를 통해서, 뭐 그네 타는 장면도 그렇고 또 자막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자막이 화이트아웃으로 처리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브리스트가의 전경인데, 고정된 카메라로 이 나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이 전경이 건물의 앞쪽만을 꽉 차게 보여줍니다. 보통 건물이 위치한 전반적인 조망을 이렇게 영화에서 보통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좀 반대죠. 그리고 왼쪽에 나무가
하늘까지 가리도록 배치되어서 뭔가 영화를 보면 깝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조감 쇼트를 사용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영화에서는 화면이 비교적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안 해줍니다. 첫 화면에서 이 화면 사이즈가 몇몇 인상적인 그 뭐 몇몇 장면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영화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다른 장면들도. 그래서 이렇게 첫 장면에서부터 이런 깝깝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장면도 보면은 에피가 그네를 타고 있고 어머니가 이를 지켜보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잔소리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이 그네의 움직임이 줄 수 있는 그 역동성은 그네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역동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네 쇠사슬 소리가 삐걱삐걱 들리면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 그네 타기라는 활동적인 그 어떤 행위마저도 이렇게 활기를 잃고 좀 무료하고 반복되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에피브리스트의 삶이 마치 이 그네의 쇠사슬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복선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장면도 보면은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게 뭐 거울을 이용한 대화 장면 같은 게 많습니다. Dann ist er doch am Ende Landrat. Und vielleicht will er auch noch höher. Gewiss will er. 네. Und er wird es auch. Er hat sowas. Parschen sagt es auch immer und er kennt seine Leute. 그래서 이제 그 뭐 거울을 이용해서 이제 대화 장면을 보면은 그 등장인물의 Ach, das gibt sich, 시선, gnädige Frau, die hatten wir alle.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Die hattet ihr alle. 얘기가 이제 Was soll das heißen? 연속되긴 하는데 파스빈드 감독이 이 거울을 이용해서 Wenn die gnädige Frau 한 wirklich 장면 solche 안에 Angst haben, so 마주보고 kann ich 있는 mir 두 ja ein Lager 인물의 hier machen. 얼굴이 Und dann 정면으로 schlafe ich hier 보이도록 bis morgen früh.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Oder bis der gnädige Herr wieder da ist. 그걸 낮출까요? 이때 거울에 비쳐 보이는 인물의 이미지는 거울의 그 테두리, 검정 테두리에 갇혀서 마치 갇혀 있는 것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내부에 또 프레임, 영화라는 프레임 내부에 또 거울이 나오니까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이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프레임은 거울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울도 그렇지만 문과 창문 같은데 격자 있죠. 그 울타리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액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트 안에 구조물 모두가 이제 이렇게 도구로 이용되어 가지고 마치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가 그 인물을 감금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도록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에서도 그렇지만 야외 장면에서도 원래 야외 장면은 이제 비교적 이렇게 트인 공간이니까 하늘도 보이고 뭐 이렇게 넓어야 되죠. 근데 하늘이 보이지 않고 마치 갇혀 있는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장면은 에피가 결혼하기 전에 들판에서 이 에피브리스트 어머니하고 에피가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녀가 들판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 두 사람의 전경에는 나뭇가지나 거미집이나 풀 등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을 가로막는 답답한 느낌을 주고, 또 다른 장면은 에피브리스트가 크람파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에피가 크람파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기가 우니까 그 화면의 뒤쪽에 있는 아기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고 그 다음에 화면 앞부분에 있는 문으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의 끝부분에서 이 에피의 몸이 이 문의 격자에 의해서 3등분 되어서
보입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머리와 가슴 하반신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져서 보입니다. 이런 프레임도 도덕관과 감정적인 어떤 동료 사이에서 갈등하는 에피의 분열된 모습, 이거를 이제 영화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빈더 감독이 가급적이면은 소설의 어떤 대사 내용이나 모든 것을 영화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변화를 준 부분들은 많이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스빈더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 영화가 문학 작품이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 어떤 깝깝하고 뭔가 사람을 억압하는 듯한 분위기를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이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에서 이제 384쪽으로 가면은 영화의 확장으로서 인문학 해가지고 파스빈드의 이 영화에 나타나는 브레이트의 영향,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이 이제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 브레이트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파스빈더 감독은 전통적인 영화 기법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브레이트의 그 연극 이론인 소외 효과, 독일어로 보통 페어프렘둥스 에펙트, 페어프렘둥 하면 이제 형용사 프렘트 하면 낯선, 생소한 이런 뜻이거든요. 페어라는 비블리 전치부터가 페어프렘덴 하면은 낯설게 하다, 소외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웅이부터가 명사죠. 페어프렘둥 해가지고 소외, 그 다음에 에펙트 효과 이 말인데, 이 소외 효과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관습적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 자명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뭔가 좀 낯설고 생소하고 좀 놀라운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없도록 뭔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작품이 지향하는 어떤 사회 비판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하는 것이 이제 소외 효과인데,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전통을 벗어난 다양한 형식 기법이 결국 이 브레이트가 사용했던 이런 방법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빈더 감독이 브레이트가 강조했던 이 관객의 어떤 좀 개인 의식, 관객들이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연극을 그냥 보면서 카타르시스만 느끼도록 그러하는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 관람 방식이 아니고, 관객이 영화를 볼 때 거리를 두고서 이게 연극이다, 연극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고 그 연극이 의도하는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브레이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효과를 위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감독의 의무다. 파스빈더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의 머리를 몽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관객들의 정신작용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파스빈더의 영화는 브레이트의 이 서사극 이론과 좀 유사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파스빈더의 영화에 나오는 언어가, 대사가 이 묘사하는 대상을 낯설게 해가지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 영화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만들고 비판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가 보여주는 소외 효과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그 이야기 서술 방식을 파괴합니다.
관객이 영화 속의 현실에 동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혹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울 장면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사건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반영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묘사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거리감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나 또 뭐 재판 장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청중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배심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저기 나오는 청중이나 관객처럼 연극 보러 온 관객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영화에서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좀 배우들이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좀 절제된 언어, 심지어는 좀 아까 어떤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그냥 가만히 서가 있고 멈춰선 연기를 하죠. 이렇게 좀 낯선 우리가 배우한테 감정이입을 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이용해서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를 의도적으로 찍은 거죠. 지금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게 많죠. 배우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있고 이러지요. 화면을 정지시킨 게 아니고 배우 자체가 그렇게 가만히 지금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자막이 나오는 동안에 나레이션이 나오는 동안에 그대로 정지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트 이 소외 효과라는 문학적 그 미학적 구조를 영화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파스벤더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은 자막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흑백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앞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용된 자막들이 사실 실제 소설의 내용을 과감하게 압축하거나 요약하거나 풍자하는 기능을 합니다. 브레이트의 연극에서도 자막은 아니지만 이제 그 뭡니까, 다음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문구를 써서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자막이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자막은 보면은 뒤에 나오는 자막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막의 글귀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글귀를 볼까요? 요 장면들입니다. 요 내용. 그들 자신의 가능성과 욕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배적인 제도에 복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제도를 행함으로써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확고하고 강화시킨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이 뒤에 이어 나오는 장면들의 자막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글귀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돼 가지고 첫 자막에서 분명하게 논평하고 있는 이 귀족 전통의 보수성이라든지 좀 비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속물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함축적으로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서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그 중국인 유령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죠. 크람파스와 에피의 대화 장면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크람파스가 에피의 남편인 인스테텐이 이 에피를 위협하고 이제 이 에피브리스트를 길들이려고 유령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크람파스가 폭로해 버립니다. 에피브리스트한테. 바로 이 대화 장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위협하기 위한 고의적 계획이라는 자막이 반복해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막들은 영화에서 화이트아웃 기법과 결합해 가지고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관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막들이. 그래서 전통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내러티브에서는 벗어난 이런 연출법이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파스빈더 감독이 직접 말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시크프리트 크라카우에 의하면 화면이 어두워지면 관객은 환상과 꿈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흰색으로 그 반대 효과를 원했다. 나는 관중들이 깨어있기를 원했다.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 이 영화죠. 이 영화는 다른 대부분의 영화들처럼 무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의식 속에서 관객들이 깬 상태에서 의식이 깬 상태에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책이나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인물의 성격을 상상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이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원했던 효과가 이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화이트아웃 기법이나 또 자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각 매체로 시각 매체의 대표적인 게 영화 아닙니까? 이런 영화에서 자막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자막은 글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헐리우드 영화 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인물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환상에 빠지는 것을 파괴한다는 거죠. 방해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관객이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 관객이 너무 개입하기보다는 작품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파스피든 감독이 이런 문자와 자막을 영화에 이제 결합해 가지고 문학이 여전히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이런 어떤 반성이나 성찰, 비판적 거리 이런 효과를 영화에도 그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이를 통해서 관객이 이 작가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적 관습을 파괴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서술자를 강조하고 연기를 최소화했다 하는 게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 이 서술자의 비중이 좀 큽니다. 이 폰타네의 소설에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큽니다. 그래서 원래 폰타네의 소설에서 서술자는 사건 뒤에 이제 밀려 나와 가지고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조금씩 하긴 하지만은 그게 답니다. 소설 전체의 분량에서 보면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파스빈더 감독은 이 소설의 서술 부분을 의도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영화에 삽입해 가지고 소설 속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았던 이 서술자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가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이겠죠. 이 나레이션이 영화의 전면에 등장해서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건에 어떤 코멘트를 달고 주석을 달고 또 사건을 요약해 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까지도 설명해 주고 어떤 때는 등장인물의 대사까지도 대신 낭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이런 게 서술자를 강조한 건데 이것도 역시 헐리우드의 고전적인 영화 표현 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등장인물한테 감정이입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술자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연출 스타일과 어우러져서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건데 나레이션이 이렇게 흐를 때 영화 장면 속의 사건이나 행위는
아까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느꼈지만 배우들이 마치 정지인 것처럼 있죠. 이 나레이션 나올 때는 나레이션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감독이. 카메라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사진 찍듯이 정지해 있고 마치 흑백 사진이 삽입된 소설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든지 서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뭐 피아노 치고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그대로 분해되어서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그 상태로 멈춰 있게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경직된 사회 규범을 고수하는 대표적 인물이 인스테텐이죠. 이 인스테텐을 묘사할 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종종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연기라든지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스테텐이 이 에피버리스트를 훈계하고 비난할 때 그런 장면에서도 인스테텐이 마치 경직된 듯 멈춰 있고 또 이 사람의 오른쪽 편으로 굳어 있는 조각상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듯한 연기나 정지된 화면은 전통적인 영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한테는 아주 낯섭니다. 좀 생소합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트의 그 소외 효과하고 비슷한 연출법입니다. 연기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의 이런 어떤 영화 진행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효과보다는 반리얼리즘 효과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파괴해버려 가지고 의도적으로 관객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기에 몰입, 배우의 연기에 몰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대사가 나올 것 Solch 이상합니까? Dingelchen wie eine Puppe. Wenn das einen mit seinen Guckäuglern anschaut. Ja, das ist was. Da geht einem das Herz auf. Sie sind eine gute, treue Person. Das sehe ich Ihnen an. Ein bisschen geradezu, aber das schadet nichts. Das sind mitunter die Besten. 3분이에요. Und ich habe gleich ein Zutrauen zu Ihnen 영화를 조금 gefasst. 볼까요? 그래서? Wollen Sie zu mir kommen? Wenn das Kind erst da ist, muss es gepflegt werden und gewartet werden. Und vielleicht sogar gepäppelt. Ich kann mir nicht denken, dass ich mich in Ihnen irre. Das hast du recht gemacht, Effi. Und wenn Ihr Gesindebuch nicht so schlimme Sachen sagt, so nehmen wir sie. Auf Ihr gutes Gesicht hin. Ist doch Gott sei Dank selten, dass einen das täuscht. Nun wird es gut. Ich fürchte mich jetzt nicht mehr. 이렇게 자막으로 나레이션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마치 대사를 그대로 자막에서 그대로 지금 Und so war es ihr ganz aus dem Sinn gekommen, überhaupt verheiratet zu sein. Das waren dann glückliche Viertelstunden gewesen. Am liebsten aber hatte sie wie früher auf dem durch die Luft fliegenden Schaukelbrett gestanden und in dem Gefühl, jetzt stürze ich, etwas eigentümlich Prickelndes, einen Schauer süßer Gefahr empfunden. Innstetten ist ein Mann von Ehre. Das ist er. Und er liebt mich. Versteht sich, versteht sich. Und wo Liebe ist, da ist auch Gegenliebe. Das ist nun mal so. Mich wundert nur, dass er nicht mal Urlaub genommen hat und rübergeflitzt ist. Wenn man eine so junge Frau hat. Innstetten ist so gewissenhaft. Und will, glaube ich, gut angeschrieben sein.
Tessin ist doch bloß eine Station. Und dann... Am Ende, ich laufe ihm ja nicht vor. Er hat mich ja. 아직까지는 Wenn 아는 man zu 역할을 zärtlich 실시하려고 ist und dazu 지금 der 고민을 Unterschied der 쓰고 Jahre, 있습니다. 그렇죠? lächeln die Leute bloß. Ja, das tun sie, Effi. Aber darauf muss man's ankommen lassen. Übrigens, sprich bitte nicht darüber. Auch nicht zu Mama. 그 당시 사회적 관습상 Es ist so schwer, was man tun soll.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Es ist doch ein zu weites Feld. 이렇게 화이트아웃 기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장면이 Kommt da nicht 바뀔 때. Krampas? Und vom Strand her? Er wird doch nicht gebadet haben am 27. September. Er macht öfter solche Sachen. Reine Renommisterei. Guten Morgen. Nur näher. Entschuldigen Sie mich, dass ich so schlecht die Honneurs des Hauses mache. Aber um 10 Uhr früh ist eigentlich noch gar keine Zeit. Da wird man formlos. Oder wenn Sie so wollen, intim. Setzen Sie sich. Und geben Sie Rechenschaft von Ihrem Tun. Denn an Ihrem Haar, ich wünschte Ihnen, dass es mehr wäre, sieht man deutlich, dass Sie gebadet haben. 이렇게 딱 정지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그죠? Es muss ein Prachtwinter werden, wenn wir uns der Unterstützung der gnädigen Frau versichert haben dürfen. Die Tripelli kommt. Die Tripelli. Dann bin ich überflüssig. Mitnichten, gnädige Frau. Die Tripelli kann nicht von Sonntag bis wieder Sonntag singen. Es wäre zu viel für sie und für uns. Abwechslung ist des Lebens Reiz. Eine Wahrheit, die freilich jede glückliche Ehe zu widerlegen scheint. 소리를 줄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화를 어차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2시간 20분짜리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그 에피 브리스트를 치면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지금 오래된 영화라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영화가 사실은 독립적인 장르지만 끊임없이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매체가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많고 또 이제 서로 방법론을 서로 차용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문학과 영화인데, 이 파스벤더 영화 감독은 특히 이제 전통적인 헐리우드 영화 기법을 의도적으로 탈피해서 문학의 효과를 영화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죠. 그리고 영화 감독이 자신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또 새롭게 창조해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파스빈더는 이 작품을 영화화할 때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표현 형식들, 이런 거를 영화의 장면에 여기저기 인상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서술자의 역할을 강조해서 문학에서는,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미흡했는데 오히려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좀 차이점이면서 영화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영화 입장에서 보면 이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는 문학이 가진 이런 미학적 구조를 빌려서 전통적인 고전적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 표현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브레이트의 미학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구상을 한 거지만 서술자를 강조했다든지 또 자막을 많이 이용했다든지 또 연기나 연출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부 이제 파스빈더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든 파격적인 형식 실험이 이 전통적인 영화를 한층 더 발전된 예술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사실은 또 제공해 준 거죠. 결국 문학을 통해서 영화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가 확장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영화는 서로 상호 매체적이고 상호 텍스트적이다. 영화가 문자라는 공간으로부터 문학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문학도 그 미학적 구조를 통해서 영화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의 위기는 절대 아니죠. 영화와 문학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것을 우리가 에피브리스트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 한 3분의 1 반은 아직 안 됐죠. 50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 일단 영화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40분 조금 넘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이 영화 전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주소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활용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에피브리스트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